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기본과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대해서 크게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윤리란 무엇인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를 더욱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아가 왜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 수행 단계, 연구 결과 발표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정부 차원에서의 연구윤리에 관한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침 속에는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될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함께 보실까요? 훈령 제12조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총 7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 교육부 훈령을 토대로 하되 국책연구기관 및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부정행위로 분류하고요. 중복게재는 연구 부적절 행위로 분류하며 이외에도 부실학회 문제, 사적 이해관계 등 연구윤리 최근 이슈를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정 및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병철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연구윤리 위반 유형 중에서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을 알아볼 텐데요. 연구 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를 말합니다. 먼저 위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결과를 쉽게 도출하기 위해서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한 뒤에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에 의한 연구 결과 제시는 위조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설문조사나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를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도 위조에 해당하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허구의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나 연구 보고서가 연구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하지 않는 연구 기록을 삽입하는 경우도 모두 위조에 해당합니다. 변조는 연구 데이터를 사실과 다르게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원하는 대로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 중 변조에 해당합니다. 또 연구 자료의 통계 활용 시에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통계를 분석했을 때 분명하지 않은 결과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에도 변조에 해당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학적인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하거나 삭제, 은폐하는 경우도 변조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과장하거나 축소,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역시 변조에 해당합니다. 표절은 출처 표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을 하거나 출처 표기를 했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연구 부정 행위인데요. 첫째, 출처 표기가 필요한 부분에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 표절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발표되거나 게재된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합니다. 또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역시 표절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출처 표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표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재인용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2차 문헌에 인용된 1차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 표기를 한 경우에도 표절에 속하게 됩니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용된 저작물의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되는데요. 즉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피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 표절에 해당합니다.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인용한 모든 부분에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일부에만 하는 경우도 표절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 바꿔 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경우 무조건 앞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연구 부정행위로서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도 학술 논문과 동일하게 연구윤리 준수를 요구하는데요. 연구보고서 내에 정책 수요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큰 따옴표와 같은 인용 보호를 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선행 연구의 소개, 방법론, 기술, 왜곡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말 바꿔 쓰기나 요약할 때도 예외는 있습니다. 즉,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에도 표절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협동 연구를 수행할 때도 예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세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 보고서, 세부 보고서 형태의 연구 과제 중 총괄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연차 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 문헌에 대해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도 예외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판례 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 번호 법조항을 표기한 경우도 표절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표, 그림, 사진 등의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 그림, 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 표절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구 부정행위의 마지막 유형인 부당한 저자 표기입니다. 이는 공동 연구를 한 후 연구 결과를 연구 보고서나 학술지에 공식 발표하면서 업적을 배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연구 부정행위인데요.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모두 부당한 저자 표기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연구 보고서에서 저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되겠습니다. 첫째, 연구의 기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 보고서 집필 등 해당 연구의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저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 있는 연구 부적절 행위의 정의부터 짚어볼까요?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합니다.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는 새로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재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적절 행위가 바로 중복 게재인데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복 게재는 세 가지 구체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둘째,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셋째,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전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새롭고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중복게재도 표절과 마찬가지로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총 8가지의 경우에는 중복게재 예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 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 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용역 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세 번째,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연구의 초고, 이슈 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 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네 번째,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 부호를 하지 않은 경우. 다섯 번째, 선행 연구의 소개, 방법론, 기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 바꿔 쓰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여섯 번째, 협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 보고서, 세부 보고서 형태의 연구 과제 중 총괄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일곱 번째, 연차 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여덟 번째,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인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 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부실학회에 대한 논란은 연구 보고서 작성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중복게재와는 조금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부실학회 논문을 발표하거나 참석하여 연구자로서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에 어긋나는 이슈들이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부실학회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실학회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실학회란 관련 학회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서 연구 논문의 발표나 게재가 허용되는 학회나 학술단체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오믹스 와셋이 대표적인 부실학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위조학술지나 약탈적 학술지인데요. 위조학술지란 유명 학술지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저자에게 혼돈을 주는 학술지를 말하고, 약탈적 학술지는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해주는 학술지를 말합니다. 일반 학회와 부실 학회의 구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 네 가지 카테고리를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동료심사, 영어로 피어 리뷰라고 하죠. 과정입니다. 일반 학회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반면 부실학회는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가 없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회의 마케팅과 비용 측면인데요. 일반 학회도 학회 참여 독려를 위해서 관광지에서 개천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이나 다른 용도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는데요. 부실 학회는 좀 다릅니다. 유명 관광지에서 개최하면서 학회 목적과는 달리 관광이나 유사한 목적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선전을 하기도 하죠. 세 번째 차이는 신뢰성 측면입니다. 일반 학회는 특정 학문 분야만 취급합니다. 전문성이 있죠. 게다가 학회 일정이 대체로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학술대의 논문을 무조건 학술지에 게재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부실학회는 취급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학문 분야를 다루다 보니 심층적이지도 않고 일정 변화도 잦습니다. 또한 등록비 납부만으로도 학회 참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술대의 논문을 무조건 학술지에 게재해 주기도 하죠. 마지막으로는 운영진 정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학회의 경우에는 대개 이메일 전용 계정을 사용하죠. 하지만 부실학회는 학회 이메일 계정이 아닌 지메일 같은 무료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정보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메일만 있기도 합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실학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요. 최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 수행 중에 가족이나 친인척을 참여시키는 일 등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역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연구 수행 과정 중에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는 일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과제 수행 중에 가족이나 친인척을 별도의 신고 없이 참여시켜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 책임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 이해관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참여시키도록 하는 한편 국책연구관 연구자와 외부과제 참여자 간의 사적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상호 확인 절차를 강화할 때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 문제가 건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윤리에 대한 최근 이슈를 부실학회와 사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우선 모든 연구자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4가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윤리 규정과 사례를 숙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여 올바른 인용 및 정확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저자 자격에 대한 이해를 통한 올바른 저자 표기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서 학회에 참가하거나 논문을 발표할 때 부실학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용과 출처 표기를 할 때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표, 사진, 그림, 숫자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고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는 참고 문헌에서 정확하게 충분한 서지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타인이 수행한 통계 분석이나 로우 데이터를 활용할 때도 출처를 표기하고 표나 그래프 등을 재구성 시 반드시 원출처와 재구성 사실을 명기해서 1차, 2차 문헌의 활용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남용하는 사례 또한 없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책임자의 연구과제 관리 시 점검사항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고 의뢰 및 위탁 계약 시 연구윤리 서약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규정 등을 사전에 교육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간 또는 최종 원고 접수 시 문장 유사도 검색 시스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연구윤리 자체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기관의 경우 착수, 중간, 최종, 인쇄 및 마무리의 총 4단계를 거쳐서 연구윤리를 점검합니다. 첫 단계인 착수의 경우 연구윤리 서약서를 진구하고 맞춤형 연구윤리 1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연구윤리 자율점검 공지를 통해 연구 착수 단계에서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중간 단계에서는 부실락회 참여에 대한 예방 알림과 외부 지필진을 점검한 후 유사도 검사까지 이루어지고 맞춤형 연구윤리 2차 교육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 최종 단계에서는 최종 유사도 검사, 연구윤리 인적 점검 등이 이루어지며 맞춤형 연구윤리 3차 교육과 연구질관리 TF를 통한 세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마지막 4차 인쇄 및 마무리 단계에서는 인쇄용 보고서에 대한 실무자 점검과 연구윤리 확약서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진구합니다. 최종 단계 연구윤리 점검 과정에서는 2번의 피드백을 거쳐서 연구윤리 점검이 진행됩니다.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연구기획실에서 유사도 검사를 일괄 실시하고 연구윤리 점검 조사원을 맞춤 배정합니다. 이렇게 배정된 조사원, 즉 점검단은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점검단이 최종 제출된 연구 보고서를 정밀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시 연구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연구자는 해당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구윤리 점검 결과 반영서를 작성한 뒤에 수정 보완된 연구 보고서를 다시 연구기획실로 보내게 됩니다. 연구기획실은 연구자가 보낸 연구윤리 점검 결과 반영서의 내용 중에 미반영 사유의 타당성을 1차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자체 점검단에게 보내는데요. 자체 점검단은 연구자의 미반영 사유 타당성을 2차로 점검해 연구질관리 TF의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다시금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연구 보고서가 연구 부정 행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윤리 기본 과정의 마지막 시간에서는 연구윤리 자체 점검 방법을 연구자와 연구 책임자 그리고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총 4번의 영상을 통해서 연구윤리의 개요부터 연구윤리의 위반 유형 및 사례, 최근 이슈인 부실락회 참여 및 논문 게재 예방, 그리고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한 기관 내 자체 점검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연구자분들께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보고서의 내용적 측면은 물론 연구 수행 및 발표 과정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연구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